안녕하세요. 대전 드림심리상담센터 소장 정영정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상이나 비대면으로 강의하는 게 워낙 초보다 보니까 좀 더듬거리고 좀 어색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차회에 걸쳐서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주로 스트레스, 특히 양육 스트레스, 여성 스트레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로 첫 번째 시간에는 스트레스 일반,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의 우울증 수준과 스트레스 유형에 대해서 점검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앞으로 이 네 번의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같이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막 긴장이 돼갖고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뭘까요? 즉, 이번 사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때는 주로 양육 관련해서, 특히 자녀 관련해서, 또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그럼 스트레스가 뭘까요? 즉, 여러분들도 다 뭔가 아시지만 설명하기 힘든 게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현재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한 이 스트레스고, 또 학술적으로 보면 생체에 가해지는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외부 요인에 대해서 신체의 물리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또 스트레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학술적인 얘기보다도 아주 간단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스트레스 요인이고, 그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고요. 나를 걱정하게 하면 스트레스고, 나를 심려하게 하면 스트레스죠. 근데 단지 그런 스트레스만 있을까요? 나를 살리는 스트레스는 없을까요? 내가 무언가 도전해서 챌린지에서 이겨내는 힘을 끌고 오는 것 또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이 스트레스를 잘 사용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좀 더 탄력성이 있고, 또 우리 삶 속에 좀 더 활력 있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벌써 너무도 많은 스트레스 종류가 보통이 아니겠죠. 또한 이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도 또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척도를 구별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감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모든 척도지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믿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스트레스지만 이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면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참 스트레스가 참 복잡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규정이 된 거는, 일단 스트레스 단어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됐었어요. 물리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생리학적으로 사용한 거는 이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죠. 1930년대, 지금은 한 90년 전이군요. 90년 전에 새로운 호르몬을 열렬히 찾던 생리학자였거든요. 이 한스 셀리에가 좀 어설프게 연구하고 실험하다가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맥길대에서 호르몬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옆 실험실에서 생물학자가 동물의 난소에서 어떤 물질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한 물질이 이거 새로운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어 라고 접근한 게 이제 접근한 실험서부터 스트레스가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물질을 난소에서 추출한 신물질을 일반주에게와 실험지 사이에 일반주에게는 식염수를 주사를 하고 난소 추출물을 실험지를 대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일정하게 주사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사를 놓고 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이 없는 게 아니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왜 다른 약물이 투여가 됐는데 왜 증상이 같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될까? 연구에서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바로 스트레스, 즉 외부에서 받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리 생리적인 부분으로 우리 생활에, 우리 신체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접근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생리학적으로 접근이 되면서 분석이 되고 증상을 구별을 하고 연구가 되었는데 셀리에는 제일 먼저 일반 적응 증후군을 발표를 했어요. 즉 스트레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신체적 생리적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경고 반응, 저항, 탈진 이 세 단계로 이제 우리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서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먼저 경보 단계, 살아가다가 어떤 쇼크나 충격을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항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감각적인 부분이 발현되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만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익숙해져 버려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러면서 점점 여기는 소진 단계로 되어 있지만 그냥 만성적인 부분으로 된 거예요. 아주 포기하는 상태가 신체적으로 포기가 되는 거죠. 만성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받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똑같은 스트레스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익숙하게 되어버리니까 내 삶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꽤 오래전인데 그 아가씨가 왔었어요. 한 아가씨가 와갖고 자기는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자기를 자꾸 놀린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래갖고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그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항상 지적받았고 항상 나무람을 받았고 항상 혼났고 자기는 항상 우울증 환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다들 칭찬을 하는 거죠. 너는 꼼꼼하게 일도 잘하고 정말 무슨 일을 시켜도 싫다고 안 하고 정말 적극적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하니까 이 아가씨가 어색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갖고 첫 직장은 6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한두 달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직장을 갔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주변 반응은 야 착하다 일 잘한다 좋다 며느리 삼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또 놀림 받는 과정이 또 반복된다고 생각하고서 그 직장도 역시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죠. 근데 세 번째 직장을 딱 들어갔는데 또 그런 반응이 또 주변에서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실을 찾게 됐고 저와 상담이 진행이 됐던 거죠. 즉 그 여성분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뭐였어요? 비난받고 욕하고 소외당하고. 근데 성인이 돼서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반대의 지점,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점으로 가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보편적으로 칭찬받고 인정해주고 강함을 주면 너무 좋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분은.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 이상 장기간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분명히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여기서도 일반 적응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피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분노, 불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 적응 증후군 외에 국소 적응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꼭 일정한 증상만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아픈다든지 즉 보편적인 부분이라기보다 국소적인 부분, 편중된 부분으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작동되는 불편함, 이 불편함이 반복되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에요. 즉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익숙하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받아들여지는 그 주관적인 느낌, 감각을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 기와장에서 처마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가만히 놔두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하루 이틀 지나면 말라버리겠죠. 그 비 오면 또 축축축축 있다 또 말라버리겠죠. 스트레스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비가 꾸준하게 계속 내리면은 비의 양이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반복되면은 물골이 고이고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런 식으로 처마에서 내린 물이 이렇게 모아지고 또 개울이 되고 또 더 큰 개울이 되고 강이 되고 더 큰 호수, 바다로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물의 특징과 비슷해요. 서로 뭉치려는 성향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일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도 한 가지 스트레스만 따로 움직이고 이쪽 스트레스 따로 A, B, C, D 구별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는 대로 계속 모아집니다. 그래서 단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3, 4, 5의 역할을 해버리면서 좀 더 강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더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의 특징을 좀 더 구별해 본다면 원인은 너무 당연한 곳에도 나타나요. 복잡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내가 갖고 주관적인 느낌이죠. 스트레스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내부적이다 외부적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내가 느끼는 나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가 그렇게 재밌대요. 난 공부하는 게 싫거든요. 나 공부해야 된다, 뭔가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난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운동하는 게 좋아요. 운동할 때 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하러 가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하면 그거 피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또 스트레스죠. 즉 내 판단의 기초에서 견디지 못하는 부분, 힘든 부분으로 인해서 피로를 느끼면 그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크고 작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스트레스 계속 반복되면 내 삶에 힘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린 그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PTSD. 오늘은 또 조금 더 설명해 줄 거는 컴플렉스 C라는 단어를 써서 CPTSD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PTSD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즉 이 PTSD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 이상 사건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 티를 입은 어떤 청년에게 해코지를 당했어. 그럼 그 다음날 그 빨간 티 입은 그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빨간 티 입은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움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이 공포감, 무력감, 경악 등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무서운 거죠. 좀 전에 한 아가씨 설명을 해준 것처럼 계속 어려서부터 비난받고 욕먹고 소외당하고 지적당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그 친구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불편하게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칭찬에 인색한 부모로 인해서 비난받고 욕 많이 먹었지만 지적받고 오히려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게 불편해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PTS의 임상적 발현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포에 기반해서 제 경험, 감정, 행동의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고요. 또 무감독, 불쾌한 기분 상태, 부정적 인지가 또한 나타날 수 있고요. 다 달라요. 반응성 외연화 증상이 두드러지고 어떨 때는 해리 증상까지 두드러질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한꺼번에 혼합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또 스트레스가 부르는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 두뇌에 관련된 영향이에요. 신경계통이죠. 두 번째는 심혈관계, 특히 심혈관계는 남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비만,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먹어서 해결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화가 나고 불편하고 막 힘든단 말이죠. 불쾌한 느낌을 무언가 상쇄해야 되거든요. 불편한 느낌을 덮어줘야 되는데 불편한 느낌을 덮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 가장 접근하기 싶은 욕구가 배를 채우는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먹어서 빵빵한 배를 느낌으로 포만감으로 그 스트레스를 덮어버리는 거죠. 즉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당뇨, 면역 체계가 굉장히 약화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그 내장 기관 중에 부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신 피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즉 스트레스 호르몬은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굉장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쓴 약이 효과가 좋고 효과가 없는 약일수록 더 맛이 좋거든요. 뭐라 그럴까, 그 단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다른 영양소보다 단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 즉 핏줄을 타고서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그 세포 하나하나 특히 피부세포, 그 신경세포 등 이 세포들이 어떻게 그 세포마다 그 수용체라고 해서 문을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수용체라는 문이 있는데 그 수용체에서 먼저 맛있는 것부터 끌고 와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제일 맛있는 거. 그게 뭘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일 우선적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 면역 체계도 신경적인 부분, 신경성적인 부분, 면역 체계도 약화되지만 피부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다음 날만 피부가 퍼석퍼석하고 힘든 이유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계속 반복될수록 피부가 빨리 노화되는 이유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우울증도 스트레스에 강제 영향을 주게 되고 피부가 굉장히 약화가 되죠.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내가 쉬지를 못해요. 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뭔가 고민하게 만들죠. 궤양, 과도한 근육긴장, 특히 남성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강하다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성분들은 특히 우울증, 피부질환, 궤양 요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나타납니다. 단지 이제 한 개인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믿지 않아요. 즉 서울대 그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사회적 웰빙,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깨는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거 항상 보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수준을 보면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은 7% 외에는 거의 93%는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알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항상 느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체감한 경험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보면 스트레스 원인을 가만히 보시면요. 대인관계, 경제문제, 부모, 자녀, 직장 이 문제가 우선순위 4개예요. 순위를 보면 직장생활 그리고 경제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그리고 부모, 자녀, 가족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문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1, 2, 3, 4위인데 남자를 보면은 남자의 경우는 직장생활이 36.6%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예요. 직장과 경제 문제가 1순위, 2순위이고 결국은 대인관계, 즉 대외적인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인들이 남성분들의 스트레스 요인의 핵심이죠. 1, 2, 3. 그래서 여성은 또 달라요.
여성은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은 경제 문제와 부모, 자녀, 가족 문제예요. 직장 생활은 남자들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해요. 이 정도 수준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는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조사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을 보면은 직장 동료가 40%예요. 일상생활에서 타인은 그 22.3%로 많이 직장 동료와는 다른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외부 대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여기 보십시오. 배우자 15.1%, 어머니 11.2%, 아버지 9.3%, 형제자매 8.3%, 자녀 7.8%, 이렇게 스트레스가 그 타인에 비해서, 일상생활의 타인이나 직장 동료에 비해서 많이 낮아 보이지만, 따져보십시오. 배우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자녀는 모두 가족이거든요. 가족이라는 카테고리로 딱 묶어버리면 이건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오히려 직장 동료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야. 가족들 문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뭐, 이런 소극적인 대처에 의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를 내가 만성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 몸에서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당신에게, 당신이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의 반응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즉 당신의 애착이 강한 대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줘서 스트레스 발생할 일은 없거든요. 남일인데, 특히 애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예민하게 스트레스는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인의 건강 가만히 보세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여기서 보면은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보면은 OECD 평균으로 68.3%인데 한국 사람 32.5%밖에 안 돼요. 뭐 가장 최대로 자기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나라는 캐나다인데 88.4%나 돼요. 캐나다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3분의 1 너무 심한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 합니다. 이제는 스트레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 문항이 10문항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럼 필기도구로 좀 잠깐 멈춰 오셨다가 필기도구 준비해 갖고 오셔서 체크해 보십시오. 각 문항별로 1, 2, 3, 4 해갖고 체크한 다음에 전부 합하시면 돼요. 자, 잠깐 스톱한 다음에 6번까지 문제를 풀치고, 자, 이어서 7, 8, 9, 10까지 전부 체크한 다음에 모두 합해서 여기 총점에다 적어 넣으십시오. 자, 점수를 적으셨죠? 자, 그럼 적었으면 우리 여러분들 체크한 점수와 비교해 보십시오. 10점에서 20점 정도면 양호합니다. 특히 25점, 20대 중반에도 30점 중반대까지도는 어떻게 보면 주의를 요한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35점 이상 되면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진찰이든지 상담사 만나서 문제를,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그만둬서는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엄청난 무게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스트레스 원인은 이렇게 있는데 지지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이 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감수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체크리스트 하셨잖아요. 그 수준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아주 대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내가 강약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제 전문가나 또한 진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그런 증상이 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그걸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시고 그 문제를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발생을 없앨 수는 없어요. 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는 순간 너무 늦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뚝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뚝 밖에서 이 뚝 너머에 있는 물 수위를 알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양을 알 수 없으나 무슨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뚝 수위가 찰랑찰랑, 즉 위태 수준에 있어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중간에 있으나 요만큼 있으나 증상으로 나타나지 스트레스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몰라요. 내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예방하고 있는지조차도 무감각하고 감각적으로 묻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넘쳤을 때, 범람했을 때, 물이 범람해서 물이 넘쳐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죠. 물이 넘치네. 눈으로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이렇습니다. 스트레스 증상이 딱 발현되는 거죠. 어떤 증상, 우울증으로 나타나든지, 불안감으로 나타나든지, 불면증, 강박, 공황장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으로 막 나타나게 될 때, 나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하지, 스트레스 이제부터 예방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스트레스는 예방은 평소에 하는 거지만 이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하는 겁니다. 즉 치료와 예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언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신체적인 증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를 내가 알 수 있을까? 자료에 보니까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어렵지 않고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줘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는 좀 포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장병, 면역력 약화, 우울증 등, 원래 우울증이 발현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울증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는 심한 스트레스가 역사상 지금 현재가 심한 스트레스가 역사상 가장 극심하다고 해요. 지금 현재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시대가. 그래서 7가지 신호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두드러기 및 발진이 일어납니다. 알러지가 없는데도 피부가 붉게 오르거나 발진이 생겼다면 이거는 그냥 스트레스가 심한 스트레스. 자,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피부 질환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두드러기와 피부 질환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요, 이거 만성되면은 이게 내 병이 돼 버려요. 잠깐의 스트레스로 해서 피부 발진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한번 이게 습관처럼 만들어져 버리면. 두 번째는 두통. 요즘은 좀 편두통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즉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두통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무언가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생각은 많은데 해결책이 없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또한 또 세 번째 신호는 또 배탈 한 번 나는 게 중요한 게 반복돼서 배탈 나는 거. 특히 아까 여성분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특히 위장관, 즉 호르몬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약화시키는 게 변화시켜서 독소, 추적, 가스, 염증 등과 같은 증상을 많이 야기합니다. 또 그리고 지속 감기, 이거는 면역력이 약화돼 갖고 쉽게 걸리죠. 여드름 아까 설명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빨아들이는 게 피부거든요. 피부에서는 이 스트레스, 아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끌어당겨서 피부를 쉽게 노화시킵니다. 피곤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실제 피부 관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스트레스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받는지를 분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불면증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겠죠. 생각이 많아져서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내 두뇌는 잠깐 뭔가 움직여야 된다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도 잠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도 질적으로 좋은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짧은 잠을 자게 되죠.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빨리 깨면은 쉽게 잠이 안 오고.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 게 이제 피로 과다죠. 쉽게 피로해지고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고 할까, 무기력함을 빨리 느껴서 짜증을 낸다거나 자기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특히 우울증, 불안 같은 신경 과민 같은 기분적인 감정적인 변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7가지 신호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 몇 가지나 있어요? 이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 나름대로 이 3가지 정도 이상의 반복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스트레스에 벌써 오염된 거죠. 전염된 거죠. 스트레스가 내 몸에 아주 세팅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날인데 제가 말이 빨랐는지도 빨랐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고 2교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